네, 계속해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얘기하겠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 관련해서 우리 이제 방금 전에 오프체인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 비트코인 경우에 이제 라이트닝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다음 이더리움에는 이제 라이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시그를 이용을 하더라. 멀티시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오프체인으로 수수료도 없고 굉장히 빠르게, 예, 뭐 컨포메이션이 뭐 필요 없으니까, 그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거 이제 샤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샤딩이 좀 중요해요. 결국에 이제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이더리움 2.0, 지금 이제 이더리움 2.2도 1.0인데 비탈릭이 얘기하는 지금 현재 뭐 11월 기준으로 2020년 11월 기준으로 이더리움 1.0은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했어요. 프로토타입. 예. 실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걸 이제 시레너티 단계라고 하는데 시레너티 단계에서의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메인넷은 아니다라는 거죠. 프로토타입이다. 결국 이제 이더 2.0으로 가야 되는데 이더 2.0에서 지금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샤딩 체인입니다. 샤딩 체인. 이 개념을 이제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 샤딩은 조각이라는 거거든요. 그쵸? 조각으로 이제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체인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넷이 있고, 그러니까 메인 블록체인이 있고, 사이드 체인으로 이걸 이제 그 샤딩 체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이 샤딩 체인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쭉 해서 N개를. 결국에 이제 이게 64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면은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여기 이제 블락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블락이. 물론 이제 메인넷에서도 이제 블락이 되지만 이게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메인은 이제 이걸 전체 이 샤딩 채널을 이제 통제하겠죠. 어떤 그 스테이트를 이제 받아갖고 통제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샤딩 요 체인에 있는 이 블락하고 요 두 번째 있는 요 샤딩 체인에 있는 블락이 서로 틀려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블락 넘버가 있다. 블락 넘버 요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쪼개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샤딩으로 상태를 분할해서 거래를 샤딩해서 요 쪼개진 데에서만 여기서 만약에 트랜잭션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우리 트랜잭션 A가 있다. 여기에 트랜잭션 뭐 예를 들면 B가 있다. 트랜잭션 A하고 B하고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뭐 거래를 이제 뭐 하게 된다. 어카운트가 만약에 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블락 안에 있는 거래들끼리 또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병렬화가 돼요. 병렬화. 그죠? 병렬화 트랜잭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모든 거래를 모든 노드가 다 검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경우에는 모든 노드에 같은 원장이 있잖아요. 여기 노드에 원장을 다 이렇게 노드가 보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노드들이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검증을 베리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획으로 나눠 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이드 체인만 검증을 이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각의 샤드가 데이터를
병렬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네, 당연히 빨라질 겁니다. 엄청 빨라질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샤딩 체인을 뭐 64개로 할 건지 32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28개로 할 건지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피드는 엄청 빨라질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사이드 채널을 몇 개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냐, 안정성이 있느냐, 라는 걸 또 봐야 되겠죠. 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수를 정하는 것도 이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케일러빌리티에서 제안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죠? 자, DB 샤딩은 다시 얘기하면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샤드에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게 병렬로 샤딩 채널이 예를 들면은 이 샤딩 채널이 1, 2, n개가 있다. i번째 이렇게 있고 쭉 해서 n개가 있으면 어떤 이 블락 단위로 이제 쪼개놨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면 1번부터 뭐 1000블락까지 여기는 1001번부터 뭐 2000블락까지 예? 뭐 여기는 예를 들면 2001부터 3000 이렇게 이제 쪼개놨어요. 그러면 내 그 블락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샤드에 이 i번째 샤드에 이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메커니즘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브로커라는 게 이제 있어서 샤드 메타데이터 디렉토리 중개자 계층이 있어서 이게 n개의 샤드 중에 첫 번째에 있구나, i번째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DB 샤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려서 좀 미안한데 양해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즈마라는 게 또 탄생을 해요. 플라즈마라는 걸 또 연구를 해서 이제 또 제안을 합니다. 스케일러빌리티 이제 향상을 위해서. 요거는 오프체인이에요. 아까 샤딩은요, 이거는 온체인이에요. 온체인.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샤딩은 왜 그러죠? 이거는 이제 블락을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죠? 체인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 1번부터 1000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온체인이 돼야 되는 거죠, 샤징은. 근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아까 라이트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체인이었잖아요. 오프체인. 그죠?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오프체인이었어요. 그다음 멀티시그 어드레스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 플라즈마 같은 거는 비탈리 부테린하고 조세푼이 이제 이더리움의 스케일링 해결책으로 이제 제안한 건데 논문은 이제 스케일 오브 오토노머스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봅니다. 2018년에 이제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카스터머 플라즈마 체인이 생성하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누구든지 이 커스텀 플라즈마 체인은 생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프 체인으로. 그래서 그 오프 체인을 이용을 해서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도 앨리스하고 밥이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페이먼트도 할 수 있고 뭐 소셜 네트워크도 할 수 있고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바로 플라즈마라는 겁니다. 개념은 오시죠. 그죠? 플라즈마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루트 체인, 요 메인넷이 이제 루트 체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루트 블록체인 내 많은 그 사이드 체인을 이제 허용하는 일련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플라즈마는 일련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루트 블록체인이 플라즈마 여러 개의 이 플라즈마 체인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이에요.
퀘스천이죠. 이거는 익명성을 어떻게 할 거냐. 비트코인 어드레스나 뭐 이더리움 어드레스나 뭐 1로 시작하거나 뭐 이런데 이게 뭐 홍길동이 주인이냐 이런 건 모르잖아요. 예. 이런 건 모르는데 이게 최근 이 연구를 보니까 비트코인 유저의 한 40%가 아이덴티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퍼블릭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서. 이게 왜 뭐에 기인이 되냐면 비트코인의 인크리즈 릴라이언스. 이게 몇 명의 큰 어떤 그 어카운트를 어카운트를 이제 갖고 있는 그 아주 비트코인의 그 인크리즈된 의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주소로 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누군지 이게 홍길동인지 뭐 김길자인지 이거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1M 뭐 이런 이제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있다 그러면 이 어드레스로 엄청난 많은 그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 프레스턴 밀러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발표를 2017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익명성을 조금 더 잘 해야겠다, 또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또 제안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이건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명성이 강화가 되면 강화될수록 이게 다크 코인으로 이게 활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추적이 안 되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어두운 그런 세상에서 이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런 이제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니까 어떤 사건도 있었잖아요. 어쨌거나 이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믹싱 서비스라는 게 나옵니다. 믹싱 프로토콜. 제3의 엔터티인 믹서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대시코인이 이제 포 이그젬플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갑에서 을에게 이제 5 비트코인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병이 정해. 그러면 이게 이 갑이 그 비트코인 어드레스가 되겠죠. 어드레스. 뭐 대시코인 어드레스가 되겠죠. 어쨌든 어드레스 A에서 뭐 어드레스 B로 간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중간에 이 X라는 그 어드레스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믹싱을 한다는 거예요. 믹싱을. 그죠? 갑의 을에게 보낼 때 X에게 여러 개 거치게 하면은 잘 추적이 안 되겠죠. 트레이서빌리티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로는 이제 모네로예요. 우리가 모네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네로 코인의 이 추적을 어렵게 하는 세 가지 안전 장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 우리 스텔스 비행기처럼 스텔스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링 시그니처를 활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링 컨피덴셜 트랜잭션이에요. 이 세 가지의 이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성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게 되겠는데 스텔스 어드레스는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미 일회용 주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앨리스가 이제 밥에게 보내는데 밥에 예를 들면 어드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앨리스가 이 밥을 위해서 스텔스 어드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일회용 어드레스를.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앨리스가 밥에 스텔스 어드레스를 만든 다음에 일로 예를 들면 뭐 10 모네로를 보냈다. 10 모네로를 보내면 이 밥은 이 스텔스 어드레스를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되겠죠. 그죠? 룩업을 해갖고 요 밥 스텔스 어드레스에서 진짜 자기 어드레스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추적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일회용 주소 수신주를 통해서 금액을 송신을 하고, 이 일회용 수신 주소를 통해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적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앨리스에서 요 스텔스로 보낸 거는 알겠는데, 그죠? 스텔스에서 밥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A에서 이 B로는 연결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일회용. 그죠? 그래서 이게 트레이서빌리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용자들 간의 연결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이러게 어떻게 하는지. 이 스텔스 어드레스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베이직 스텔스 어드레스 프로토콜, 임프루브드 된 것, 듀얼 키 스텔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 베이직 스텔스 어드레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어떤 개념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베이직 스텔스 어드레스 프로토콜입니다. 비삽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일리트 커브 DH를 쓰는 거예요. DPL만 키 교환을 해갖고 비밀 상호 공유하는 이제 비밀키를 만들어서 앨리스하고 박 간의 ECDH를 이용하면 비밀키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공유하는 비밀키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일리트 커브 뭡니까? DLP 아시죠? Discrete Logarithm Problem, 이산대수 문제 아시죠? 요 공유하는 비밀키를 예를 들면 해시를 해서 어떤 C라는 그걸 만들게 되면 이게 랜덤 넘버가 되는 거죠. 랜덤 넘버를 만들면 요 랜덤 넘버에다가 우리 예를 들면은 이게 비트코인에서 활용되는 그 일리트 커브잖아요. 여기에 이제 유한체상이니까 모드 P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모드 P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리트였잖아요. 디스크리트. 네, 이산 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랜덤 넘버가 이제 어떻게 돼요? 프라이빗 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어떤 타원 곡선에서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G, 요 G가 X0, Y0라는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거죠. 를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Q라는 공개 키가 나오죠. 예? 이게 전부 X0, Y0, 이것도 X, Y 좌표예요. 요것만 이제 랜덤 넘버가 되는 거고. 자, 이 Q는 어떻게 됩니까? 공개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회용 스텔스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일회용 그 스텔스 어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C는 앨리스하고 예를 들면 밥 간에 발신자하고 수신자 간에 공통키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 공통키에 해시를 하면 랜덤 넘버가 될 거고, 이 랜덤 넘버의 배수, 타원 곡선의 그 배수 곱셈의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 해당되는 타원 곡선의 제너레이터 시발점을 곱하게 되면 이 Q가 나오는데, 이 Q를 우리는 공개키로 활용할 수가 있고, 요거는 뭐죠? 개인키, 즉 비밀 공유하는 비밀키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Q는 적당히 뭘 하죠? 변형을 해서 그 어드레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라이트 MD 160으로 고쳐서 그다음에 인코딩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인코딩을 해서 이제 스텔스 어드레스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Q를 알면은 이 공유하는 개인키를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모르죠. 이 Q를 주어지고 G를 주어졌을 때 이 C를 못 구하는 게 아주 임파서블 하다는 게, difficulty impossible 하다는 게 바로 ECDLP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그 타원 곡선 암호 알고리즘 관련해서 한번 그 챕터로 가서 보시고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할게요. 자, 바로 그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앨리스하고 이제 밥이 있는데
어떤 타원 곡선, 뭐 타원 곡선 뭐 비트코인에 이용한 이 타원 곡선을 이용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G는 시발점이고, 그리고 앨리스의 이제 비밀값, 밥의 비밀값은 이제 자기가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배수하면은 이제 A라는 공개키가 나오고 B라는 공개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네, B 값을 주고 요 A 값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서로 이제 공유하게 되는 유명한 그 DPR만 키교환 방식에 의해서 그걸 해시 함수를 취하면은 요 C가 나올 겁니다. 근데 C도 같을 거예요. 이 C를 개인 키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공유 키. 그죠? 그죠? 또 다른 어떤 해시를 취한 거를 또 다른 공유 키로 보는 거고, 그걸 제너레이터를 곱하게 되면 임시 주소가 요게 Q로 해서 임시 주소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공개 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개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면 적당히 해싱해서 또는 뭐 인코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신자는요, 일회용 그 임시 주소, 요 Q라는 임시 주소로 오는 게 있나 없나를 블록체인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일부 트랜잭션이 이 목적지 주소 C 곱하기 G로 전송되는 게 있다 확인을 하면은 존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요 개인키 요거로 사용을 해서 자기 자신으로 실제 자기 밥의 어드레스로 트랜잭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스테스 어드레스에서. 그죠? 개인 키를 아니까. 네? 물론 이게 이 C가 앨리스도 알고 이제 밥도 알아요. 근데 이제 앨리스는 자기 자신에게 안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스테스로 보냈기 때문에 이 스테스에 해당하는 개인 키가 C잖아요. 공유 키. 요 C에서 B로 다시 트랜잭션을 일으킬 겁니다. 이게 바로 베이지 스테이스 어드레스 프로토콜이에요. 예,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링 시그니처예요. 여러 사람의 공개키와 함께 섞어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앨리스가 밥에게 이제 이 밥이 캔디에게 이제 또 트랜잭션을 할 경우에 이 밥은 이 앨리스의 트랜잭션 락킹 되어 있는 거를 이 언락을 하잖아요. 언락을 하면서 밥의 개인 키가 들어가면서 밥의 공개 키를 포함을 해서 이거를 전자서명을 했어요. 이거를. 그죠? 이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챕터로 트랜잭션을 보시면 됩니다. 이 밥의 그 공개 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키 서명을 해야만 이게 언락킹 스크립트가 이제 돌았거든요. 그래야 이 공개 키로 이제 다시 검증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어떤 키로 이 밥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한다는 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공개 키 섞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의 그러면 이제 그룹 멤버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룹 멤버를 형성을 해서 PK1부터 PKN까지 N명의 그룹 멤버들의 공개 키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키, I번째, 여기 이제 PK I번째, 요거는 이제 퍼블릭이고 이제 시크릿 키인데, I번째 그룹 멤버의 비밀키 SK, 여기 I네요. I를 가지고 메시지 M은 여기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서명값 시그마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확인할 때 이 그룹 멤버로 이 퍼블릭 키 그룹 멤버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예를 들면 검증을 다시 하는 거니까 이게 누가 이거를 트랜잭션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공개 키가 밥의 공개 키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앨리스 공개 키, 캔디 공개 키, 뭐 이렇게 공개키가 3개만 들어가 있어도 이걸로 검증을 하게 되니까 얘가 보냈는지 앨리스가 보냈는지 C가 뭐 트랜잭션을 했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두 번째가 링 시그니처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링 컨피덴셜 트랜잭션이에요. 컨피덴셜 트랜잭션. 실제 송금한 금액이 아닌 암호화된 금액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1비트 코인을 보냈는데 샌더와 리시버, 이 앨리스하고 반만이 알 수 있는 비밀 난수를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이 비밀 난수다 했을 경우에 17을 곱해서 17을 보내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송금을 할 때 이 비트코인에다 17을 곱해서 34를 송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피덴셜 트랜잭션은 실제 송금한 금액이 아닌 암호화된, 변형된 금액으로 이제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암호화 시켜갖고. 네. 그러면 이거를, 이 암호화된 거를 더하는 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디크립션 해갖고 더한 값하고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동형 암호가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동형 암호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밀 난수를 곱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ring confidential transaction을 해서 실제 송금한 거를 모르게 숨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스테스는 이제 주소를 이제 숨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ring 시그니처, 방금 전에 얘기한 링 시그니처는 누가 서명을 했는지,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게 요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게 바로 모네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추적성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익명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예. 물론 동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BTC 믹서라는, 아까 그 믹서에 대한 믹싱 서비스 얘기했었잖아요. 중간에 이제 뭐 을이 뭐 5비트코인을 보내야 되는데 값 X로 보내고 X가 또 뭐 Y로 보내고 Y가 을로 보내고 그래서 5비트코인이 가는 이런 이제 어떤 중간에 이제 매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이제 믹싱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익명 비트 믹서 해갖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적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는 걸 제가 두 번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네, 2교시가 끝났고요. 또 5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